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이든의 뒤통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2. 독일 기밀 유출 나토 발칵. 3. 중국, 한국의 사드보복 완전 철회.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0% 이상 차지하면서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 2위인 삼성전자가 맹추격을 하고 있지만 기존 파운드리 공정의 TSMC가 오랜 신뢰를 구축해왔기에 아직까지 많은 고객들이 계속해서 TSMC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TSMC에게 각종 위기가 닥치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SMC의 위기가 닥치는 사이에 삼성전자는 TSMC에 일격을 가하며 또 한 번의 선제 공격에 나섰는데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초 세계 1위의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당했습니다. 공격한 이들은 세계 최대 랜섬웨어 조직 록빗으로 TSMC에 7천만 달러의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록빗이 어떤 데이터에 접근해 손에 쥐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7천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TSMC 위 보안이 뚫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TSMC는 고객 데이터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론은 매우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TSMC는 공식 발표문을 통해 IT 하드웨어 공급을 담당하는 한 서드파티 기업에서 사이버 보안 사고가 일어났고 이 사건으로 서버의 초기 설정과 관련된 정보가 새나갔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서드파티는 킨맥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다른 국제적인 IT 기업들과도 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드파티인 킨맥스 측은 공격자들이 설치 환경 설정 파일 등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캡처해갔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록빗의 하위 그룹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이들은 NHA, TSMC가 7천만 달러를 8월 6일까지 내지 않으면 중요한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협박하는 중입니다. 중요한 정보 중에는 TSMC 위 네트워크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과 데이터가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7천만 달러를 내지 않고 이 정보가 공개된다면 누구나 TSMC 위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칩셋 전쟁이 전 세계 지정학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지금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와 같이 TSMC들 향한 이런저런 해킹 시도들이 늘면서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 가장 심각한 건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을 압박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5년 안에 양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회사에 투자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워런 버핏도 TSMC 위 지분을 단 3개월 만에 매도하면서 단타를 치는 이례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워런 버핏은 지난해 7월에서 9월 사이 TSMC 지분 41억 달러, 약 5조 3천억 원치를 매입했으나 작년 연말에 보유주의 90%가량을 매도했습니다. 불과 한 분기 만에 약 5조 원가량의 단타를 친 것입니다. 버핏 회장은 인터뷰에서 TSMC는 경영이 우수한 회사라고 평하면서 하지만 급히 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할 곳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는 중국과 미국 대만이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자 투자금을 모두 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워런 버핏만이 아닙니다. 블랙록과 JP 모건 등 다른 월가 금융회사들도 지난해 4분기에 대만 TSMC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TSMC 위 최대 고객 중에 하나였던 엔비디아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TSMC 위 리스크 상황에 맞춰 공급처 다변화를 준비 중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AI용 GPU 위탁 생산 물량 일부를 위례하기 위해 허위들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선단 공정인 3나노들 기반으로 한 시제품 성능 검증을 비롯해 2.5D 패키징 등 후공정 기술이 엔비디아가 원하는 수준에 부합할 경우 일부 물량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신 공정인 3나노 공정위 수율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는 폭증하고 있어 AI용 GPU가 벌써부터 병목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 위탁 생산사인 대만 TSMC만으로는 충분한 물량을 뽑아내기 어려울 뿐더러 TSMC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기면서 삼성전자를 제2위 파트너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TSMC 위 여러 가지 리스크가 터지며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가 또 한 번 TSMC의 선제 공격을 날렸습니다. 지난 6월 28일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양산 성공 1주년 직전에 이 나노 승부들 위한 마스터 플랜을 내놨습니다. 모바일 칩, 고성능 컴퓨터, 차량용 칩 등으로 순차 연결되는 제품 전략을 통해 TSMC와의 대결에 맞서겠다는 의도입니다. 삼성이 TSMC에 앞선 3나노 프리미엄으로 더 높은 기술력을 확보했다면 이들 바탕으로 TSMC와 본격적인 2나노 경쟁을 펼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3나노 공정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고 TSMC를 제치며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쥔 삼성은 지난 1년간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게이트모러라운드 GAA를 도입한 것이 핵심입니다. GAA는 TSMC가 쓰는 방식인 핀팻보다 성능과 전력 효율 면에서 한층 앞선 게임 체인저로 꼽힙니다. 삼성은 3나노 양산 당시 가아 1세대 공정이 기존 5나노 핀팻 공정과 비교해 전력을 45% 절감하면서 성능은 23% 높이고 면적은 16%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GAA 트랜지스터 구조들 도입한 파운드리는 삼성이 유일한데요. 삼성은 GAA 기술을 3나노뿐 아니라 2나노, 1.4나노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TSMC도 2나노부터는 핀팻이 아닌 GAA 공정을 도입합니다. 바로 2나노가 차기 파운드리 반도체의 격전지로 떠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TSMC는 GAA 자체도 처음일 뿐더러 이를 활용해 2나노에 적용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반면 삼성은 현재 안정적인 수율로 GAA 기반 3나노 반도체를 양산 중이며 2024년 3나노 2세대 공정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2나노 양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이 구체적인 제품별 생산 로드맵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모바일향 중심으로 2나노 공정을 양산하고 2026년 고성능 컴퓨팅, HPC, 향 공정, 2027년 오토모티브 향 공정으로 확대한다 밝혔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과반수를 장악한 TSMC를 넘어서기 위해 삼성의 중요한 것은 속도와 생태계이기 때문입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2나노 공정부터는 업계 1위도 GAA를 도입할 텐데 그때가 되면 업계 1위와 같게 갈 것이라며 5년 안에 기술로 업계 1위를 따라잡겠다. 며 TSMC와의 치열한 기술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는 단순히 양산 목표만 밝힌 게 아니라 이미 부문별 고객사들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쟁사와 시장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최근 TSMC가 고객사들에게 주요하게 강조하는 패키지 기술 관점에서도 곧 따라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삼성 역시 최첨단 패키지 협의체 MDI 멀티다이 통합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며 TSMC에 맞서고 2나노 공정에 사용할 최첨단 고속 인터페이스 설계 자산 IP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첨단 칩 생태계를 구성하는 100여 곳과 협업을 강화하며 고객사 유치에 전력을 다한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기술력만으로는 TSMC를 역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주요한 건 고객사들 최종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니 앞으로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공정 가동률이 90%에 이르면서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5나노, M와 7나노 공정 합계 가동률이 90%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였던 작년 말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5나노와 7나노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주력 공정입니다. 업계 1위인 TSMC도 5나노와 7나노 공정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현재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공정은 3나노지만 아직 수요가 한정적이므로 주력 공정에서 이러한 가동률을 보인다는 것은 크게 주목할 만 부분입니다. 삼성 관계자는 특히 AI와 차량용 반도체 양산이 늘고 있다 고전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과 공정 가동률에 맞춰서 삼성전자는 역발상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투자의 60%를 차지하는 3대 칩 기업 중 유일하게 모래 설비 투자, 카펙스 들줄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이퍼 투입을 줄여 칩 생산을 줄이는 감산 기조는 유지하지만 장기적 관점의 시장 우위 확보를 위한 투자에는 여전히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조사업체 세미컨덕터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삼성 반도체는 올해 설비 투자를 예년 수준인 402억 달러, 약 53조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약 20%가량 설비 투자를 줄이는 것과 대조적인데요. 같은 기간 SK 하이닉스는 50%,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2% 줄였고, 대만의 TSMC도 올해 설비 투자에 320억 달러, 약 42조 원을 쓰긴 하지만 이는 지난해보다 12%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미국의 인델 도장년보다 19% 감소한 200억 달러, 약 26조 원을 투자합니다. 올해 삼성은 TSMC와 인델을 포함한 톱 3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투자 금액을 줄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지만 그 규모가 400억 달러를 넘으며 압도적이란 점이 주목됩니다. 이 같은 삼성의 투자는 세계 IT 물경기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라 업계의 관심을 끌어모읍니다. 침체가 깊어진 위기에도 삼성은 강력한 투자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며 경기 회복기가 찾아올 때 최정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초격차 전략을 보여주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 7개국 정상회담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쏠린 이유는 일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과 관련한 내용도 주요 위제로 떠올랐는데요.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가을 러시아가 점령지 4곳을 병합한 직후 나토 신속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신중한 입장인 반면 동유럽과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과 침략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정식 가입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가입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한 튀르키예 입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38년간 반정부 조직으로 활동해온 쿠르드 노동자당 PKK 과주동자들에 대해서 스웨덴의 조치가 너무 관대하다면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국이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나토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간 안보 협력도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한국과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나토 회의에 참가하게 되면서 나토와 교류 확대를 모색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나토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교류에 대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거의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반감을 보였는데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 소식을 전한 뒤 중국을 봉쇄하려는 발언만 보자면 거의 한국의 나토 회의 참석을 막겠다는 뉘앙스입니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 전문가 리차오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 원하는 전차에 답승하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까지 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열받아 하는데도 나토가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협력,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협력에 목을 매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최근 독일에서 육군참모총장이 군비 증강 문제와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가 유출돼 그 내용이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알폰스 마이스 독일 육군참모총장이 한 독일군 감찰관에게 보낸 1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내용 중에는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군비를 증강하기로 했던 나토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마디로 독일 기계와 사단이 2025년까지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독일군은 기계와 사단에 이어 2027년부터는 제2사단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었는데 독일군의 마이스 참모총장은 이것 또한 비현실적이라면서 해당 사단은 그때까지 대규모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나토와 독일, 그리고 미국은 머쓱해지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독일이 이런 지경인데다가 더구나 나토는 모자라는 포탄 수량 생산에 무려 6에서 10년 걸려 한국의 도움이 없이는 빠른 시일 내 부족한 포탄을 보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은 서방이 그렇게 막대한 물량의 포탄을 지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포탄 재고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바닥을 드러내면서 어디서 어떻게 포탄 생산을 증대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의 생산 능력보다 빠른 속도로 포탄이 소진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되자 한국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과 나토가 필요로 하는 포탄 수량을 확보하는 데는 6년 10년이라는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자 다급해진 나토 국가들이 한국 이외에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나토가 무기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국도 나토 무기 조달 절차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됩니다. 주벨기의 유럽연합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나토 업무를 담당하는 조성욱 참사관은 최근 발간된 격동하는 세계, 진화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 조달청은 부족한 탄환 등을 공동 조달로 메꾸려고 시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규모의 경제와 동맹국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 때문에 공동 구매를 더 촉진할 계획이다. 이것은 한국 방산 수출의 다변화와 질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여의 실익과 법 제도적인 검토를 포함한 종합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한국이 나토 조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선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영국 BBC는 이미 한국을 향한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요구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반격 작전을 벌이면서 동맹국들의 생산 속도를 넘어선 속도로 탄약을 소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이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어 한국의 결정에 이목이 쏠려 있다. 한국은 표면상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국내 정책을 들어 지원에 선을 그어왔는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며 내면으로는 연간 교역량이 약 35조 원에 달하는 러시아를 적으로 돌릴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푸틴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지난 4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면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최신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압박한 바 있습니다. 독일이 제 역할을 못하자 나토는 독일의 대안으로 한국의 지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나토에서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중국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래서 한국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반대하며 노골적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결단에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한편 한국 방산 무기를 원하는 나라들은 최근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폴란드 수교 35주년을 기념해 오는 한국의 경제사절단이 폴란드를 방문하는 것과 때를 맞춰 폴란드발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에는 한화를 포함해 KAI, 현대로템, 풍산 등 방산 기업들이 대거 합류해서 FA50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에 이어 2차 수주 잭팟에 대한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에스토니아와 루마니아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에스토니아는 482억 원에 달하는 K9 자주포 12문을 추가 계약했으며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90문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특히 루마니아는 2단계에 걸쳐 19억 2,300만 달러 약 2조 5,2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는데 1단계로 54문을 구매했습니다. 1단계 계약 규모만 1조 5,2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구매한 데는 폴란드 영향이 컸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나토 회원국이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나라로서 폴란드가 구매한 K9 자주포의 성능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 IFV는 물론 탄약 생산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 왜 이렇게 강력한가 인터뷰 기사에서 독일과 한국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신속한 무기 인도는 한국이 가진 강점 중 하나다. 폴란드에 보내기로 한 무기를 중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초도 물량은 계약 체결 몇 달 만에 전달됐고 이후 탱크 최소 5대와 곡사포 12대가 추가로 전해졌다. 반면 헝가리는 2018년 독일의 레오파르트 탱크 44대를 주문했지만 아직 한 대도 인도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럽 방산업체의 한 고위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 걸릴 일을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해낸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중국에서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중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상석에 앉아서 미국 국무장관을 마치 직원처럼 격려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로는 이 사진을 실으며 미국이 중국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시진핑 주석이 블링컨 장관에게 중국의 이익을 존중하라고 지도한 것이라는 기사를 쏟아내면서 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소설미디어는 더했습니다. 이 사진이 보도된 이후 중국 SNS에는 마침 6월 19일은 미국에서 아버지의 날이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시진핑 주석을 아버지처럼 존경한다는 자세를 보여준다. 라고 해석해 사진 한 장을 놓고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빈축을 샀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을 보면 마주한 두 개의 긴 테이블의 한쪽에는 미국에서 온 블링컨 장관과 그 일행이 앉았고 맞은편에는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의원 등 중국 측 인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은 가운데 앉아 마치 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모습이긴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외교 관례상 양측이 나란히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것은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시 주석이 상석에서 하급자들의 회의를 주재하는 모양새를 일부러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좌석 배치는 상대국 외교수장 등 특사를 정상급 인사로 예우해 마주 앉거나 나란히 앉는 의전 원칙을 깬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나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면담했을 때와 전혀 다른 자리 배치였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폼페이오 장관과 나란히 앉아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물론 중국을 찾은 빌 게이츠 MS 창업자와 회동할 때도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난히 마치 상급자인 양상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미국의 중국 압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3년임에 성공한 자선의 정치적 의상을 알리려는 의도를 다분히 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진 한 장은 시 주석이 어떤 자리에 앉아서 미 국무장관을 맞을지 대내외에 비춰질 모습을 상당히 고려하고 계산해서 좌석 배치를 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상석에 앉아서 자신의 의상을 보여주길 좋아하는 테이블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시진핑의 절친인 푸틴입니다. 1m 대 5m.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거리를 테이블 길이로 표현해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을 때는
불과 1m도 되지 않는 작은 사각 테이블을 옆에 두고 서로의 영도력을 칭찬하며 덕담을 나눴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다른 해외 정상들과는 5m 길이 테이블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친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구체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다른 해외 정상급 인사들이 크렘린궁을 방문했을 때 5m나 되는 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어 마주 앉은 VIP마다 굴욕을 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푸틴의 5m 테이블을 두고 SNS에는 패러디가 본물을 이뤘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모두 약 5m 길이 테이블의 양끝에 앉아 진행되자 SNS에는 긴 테이블에서 푸틴과 각국 정상이 회담하는 장면을 풍자한 다양한 밈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콘텐츠이 쏟아졌습니다. 푸틴과 마크롱 사이에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 속 예수와 12제자를 합성하거나 배드민턴 코트, 컬링 경기장 등으로 희화한 사진이 많았는데요. 푸틴과 마크롱이 시소를 타는 모습으로 연출한 콘텐츠도 게시됐고 서로 멀리 앉아 대화가 쉽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해 마크롱 대통령이 확성기를 든 채 말하는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그럼 왜 푸틴과 시진핑 등 권력자들은 이런 긴 테이블 정치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푸틴의 테이블이 상대방에게 권력을 과시하는 한편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을 제압해 우위에 서려는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한 싱크탱크의 올가 흐보스투노바 러시아 연구소장 역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푸틴의 긴 테이블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 상황에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려는 것이며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서방과의 관계에서 푸틴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노린 효과도 바로 이런 것일 텐데요. 그런데 이런 보여주기식 우위를 포장하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닥친 실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힘의 우위를 점했다면 굳이 이런 불편한 장면을 연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전이 있었습니다. 시 주석은 상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연출해서 당당한 모습을 대내외에 보이려고 했지만 블링컨과의 대화 내용은 전혀 달랐다고 전해집니다. 태도는 무척이나 공손했다는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방중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상석에서 격려하는 듯한 모양새로 만난 데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자 배석했던 주중미국 대사는 당시 시진핑 주석에 대해 아주 공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회동에 배석한 니컬러스 번스 미국 대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은 회동 내내 아주 공손했고 블링컨 장관은 방중 기간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했던 것처럼 상대를 직접 만나 압박해야 한다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양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의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급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더구나 상석에서 호령하기는커녕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미국에게 잘 지내자,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간곡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도 중국을 존중해야 한다.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는 길에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있다. 러시아에 살상 무기 제공하지 않겠다 등등 미국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온건하게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관계 정상화를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경제, 군사 분야에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 관계의 극적 반전이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화해의 손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제 성장이 끝났으며 빚 갚기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은 지금 밖으로는 큰 소리를 치지만 안으로는 딜레버리징, 델레버리징, 즉 부채 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 정리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3분기 현재 중국 비금융 부문의 총 대출액은 49조 9천억 달러로 2021년 말에 비해 1조 5천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무분별한 대출에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지방정부, 가계, 기업은 부채를 늘려 인프라에 투자하고 부동산을 사들였고 이것이 중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의 토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채는 빠르게 늘었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비스, 기준 중국의 정부, 민간 부문 부채는 GDP 위 296%에 달해 유로존 259%, 미국 257%보다도 높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전처럼 오르지 않자 위기감을 느낀 중국 가계도 주택담보대출을 새롭게 일으키기보다는 기존 대출금을 갚는 쪽을 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빅테크, 교육 분야 기업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기업들도 대출을 받아 신규 투자를 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에 대해서도 꼬리를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유명 정치학자는 앞으로 중국이 사드 사태처럼 한국의 경제보복 수단을 동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평, 이풍이라는 필명을 쓰는 중국 상하이 정치학자는 미국의 소리, VOA 방송 특별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국 경제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더 이상 지난번 사드 사태처럼 경제보복 수단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했고 국무원의 지지를 얻기도 어렵다. 중국은 전례 없는 외교적 고립에 빠져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한국을 완전한 대척점에 두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만 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급격히 냉각된 경제, 미국의 견제로 인한 고립 등 여러 가지 악조건에 처해 있는 중국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사실 사드 보복 조치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국의 반도체 산업만 악화일로의 길로 걷게 만든 결정적 시작점이 바로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였습니다. 고속 경제성장이 끝나고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중국. 앞으로 한국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